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가장 빠르게 경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내정을 한 상태인데요. 관련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김행커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들 이야기 좀 여쭤보기 전에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윤리위에서 대선 전에 윤리위 소집되는 일은 없다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식적인 절연 절차는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는 뭐 이미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네. 한동훈 대표 시절에 그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고 네. 그리고 그걸 하지 않겠다면 출당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입장을 밝혔다가 저희는 쫓겨난 것이고 지금 현재 지도부는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안고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고 가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 보수 진보를 갈 것 없이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일치된 판결로 탄핵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저희 당은 윤석열 김건희 여사와는 절연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연관되는 질문인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 이야기가 따라 나오고 있고 그래서 특검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정치 보복은 있으면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된 것 같이 보이는 두 개의 명제가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법적 절차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가야 되죠. 혐의가 있는 사람이 그것이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아니든 야당 대표든 뭐 야당 정치인이든 여당 정치인이든 문제가 있으면 법적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마도 예상하기에는 지금 이제 대선 전국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마도 모든 것은 이 국민적 선택이 끝난 대선 이후 그래봤자 2달도 안 남았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금 예를 들어서 명태균 특검법 같은 경우 거부권이 행사돼서 돌아왔는데 아직 재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걸 이제 일괄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찬성표를 혹시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 헌법기관인 의원들 개개인의 양심의 문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그분들의 선택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총리를 대선 후보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절박감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뭐 어떤 후보가 나서도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대결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물론 이제 저희는 단일 후보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컨벤션 효과가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후보가 1대1 했을 경우는 또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질 거라고 보여지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떤 위기감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 특히 친윤 그룹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반기문 총장을 이렇게 추대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김앵커나 저나 뭐 정치판에서 계속 지켜봤지만 이거는 절박감과 결기와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관료를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몸을 사리고
절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뭐 맞서 싸우기보다는 피해 가려는 입장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는 아마 한덕수 총리님도 자기 스스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래서 총리를 한 분이 다시 대선에 나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원식 의장이 제안했던 대선과 개헌 동시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어제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하신 것은 절차상으로 시기상으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는 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내란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네네네. 그 사실 자체는 길거리에서 수많은 시위대가 나와서 지지를 선언하고 소리를 쳤지만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 정도로 강고하고 튼튼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계엄이 내려졌을 때 군인들이 회피하고 시민들과 충돌을 안 하려고 애썼던 것이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슨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내란을 척결하는 것이 먼저다. 내란은 이미 무슨 내란이 아니는 이미 재판에 의해서 회부된 사람들이 판정을 받게 되겠지만 적어도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그 모습만 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강고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내란 종식은 일단락됐다라는 평가이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어떤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미완이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비상계엄에 동조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건 확인을 해서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군이나 경찰이나 그분들 굉장히 안타까운 느낌도 있어요. 네. 대통령의 지시에 일방적인 지시에 마지못해 따랐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물론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건 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려고 노력하고 흔적을 남기려고 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날벼락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명령권자에 따랐다는 이유로 인생이 망가진 경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개헌 논의를 시작을 하면 그 권력에 힘이 빠지는데 하려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1987년 육공화국 헌법이 시작된 이래로 그 육공화국 헌법은 군사정권의 간선제 개헌, 호헌 주장을 깨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 위대한 헌법이었고요. 그 헌법을 통해서 저희가 민주화도 이뤘고, 그 다음에 선진국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대한 헌법이지만, 그러나 권력 구조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유신 헌법이라든가 5공화국 헌법을 그냥 답습한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절에 21세기가 시작된 마당에 그 과거의 어떤 문제점들 이렇게 빨리 변화한 세상에서 낡은 헌법 구조들은 고쳐야 되고 그것은 어떤 대통령의 권력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네. 대통령 권력은 잠시지만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헌법 체계하에서 살아가야 될 세상은 무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6공화국의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7공화국의 문을 열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신뢰를 그 대통령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그러니까 개인적 견해를 여쭤본 게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님께도 좀 동일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실을 용산에 그냥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와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용산으로 옮겨간 것들이 좀 무리수가 있었다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무리수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부중궁궐이다라는 부분도 그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민들 곁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전 과정에서 무슨 뭐 무속인이 개입됐다느니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느니 이거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것도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뭐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 경선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 비상계엄 시기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줬느냐, 탄핵 국면에서 어떤 입장이었느냐가 결국은 유권자들의 선택의 큰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집권당의 대표였지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었지만 네. 비상계엄이라는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정치 결정 앞에서 분연히 맞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그 투표에 참석해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군인들과 경찰들에게 경보망동하지 말고 불법한 지시에 따르지 말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저는 국민들이 그런 용기들을 높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우리 주자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젊고 그러니까 시대를 교체하고 세대를 바꾸자는 시대를 바꾸자는 어떤 그런 소명 시대 정신에 가장 근접한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비교했을 때 젊고 능력 있고 또 법적 흠결이 없는 네.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반대로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후보가 되면 그건 필패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김문수 장관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도의 확장성이 없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문수 지금 장관님께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반 이재명 그리고 친윤석열 지지자들에 의한 것이지 그것이 네. 뭐 일반 중도라든가 일반 보통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부상한 것은 아니다라는 네. 건 뭐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여권 차기 주자 가운데 1위는 김문수 장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요. 네.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이 사람이 괜찮은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증 과정이 이제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사실은 젊은 세대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보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행적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후보가 했던 말들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공개되고 검증 작업이 시작되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도 결국은 탄참 탄반 구도 속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말로 연결이 되겠네요. 뭐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그것 자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 파면이 됐습니다. 이미 과거가 돼버렸어요. 네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예.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물론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에 속보 들어오기를 김문수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 후에 사퇴한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뭐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한다는 건 뭐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누구보다 사실은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던 인물이 김상욱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른바 친한계에서는 김상욱 의원과 거리를 둡니까 그러면? 그 김상욱 의원은 보면 그 친한계 의원들과 개인적인 뭐 좀 갈등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무슨 갈등이요? 광주에 내려갈 때 그 본인이 이제 사과하러 내려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주의 집회에 대해서 그때 친한계 의원들이
아니 그거 대리 사과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 함께 내려가서 같이 하자. 예. 뭐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김상욱 의원은 나는 내 혼자라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여서 개인적인 갈등들이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사실 뭐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우리 당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김상욱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런 어떤 그 개인의 행동들을 보여준 것들은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네네. 같은 당 동료들이라든가 다른 지지자들의 마음도 조금은 헤아려서 행동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의원들이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